안녕하세요. 이지호의 문화산책 이지호입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이야기와 음악 들으며 조금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호의 문화산책은 영화, 책,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 속 이야기를 소개하며 인상 깊은 순간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57분 동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지호의 문화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법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정의 달이 5월일까요? 그 이유는 4월에 비해서 기온이 높고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씨여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월은 자유롭게 외부 활동하기도 좋고요.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의 날 5월 15일은 사실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한데요. 1993년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것이죠. 포근한 날씨 속에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소중히 보낸다면 가정의 달이 지정된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 노래 하나 듣고요.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노래를 통해 눈치채셨겠죠?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역시 어린이날인데요.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는데 가족들의 손을 꼭 잡은 어린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고 귀여운 생명체가 어떻게 저렇게 잘 걸어 다닐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린이집에 처음 갔던 날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 거의 기절 직전으로 울었었거든요. 제 어린 시선으로는 분명히 엄마 손을 잡고 어떤 신기해 보이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애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떤 아줌마랑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날 버리고 갔구나. 저기 앉아있는 쟤네들도 나처럼 버림받은 애들이구나. 아, 난 이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치원 원장님한테 엄마 찾아내라고 얼마나 때를 썼는지 하루 종일 찡찡거려서 원장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저는 진짜 다급했거든요. 그 순간에는. 나중에 엄마한테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가버린 거냐고 말없이 가서 내가 그렇게 난리를 피운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엄마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애가 뗐으니까
그냥 조용히 애들이랑 놀고 있을 때 몰래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몰래 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잘못 없는 선생님만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죠. 어렸을 때의 저는 좀 성격이 유별났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순둥이? 아니면 저처럼 한성질 하셨나요?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워낙 애들이 줄어들어서 조금 슬프네요. 여러분,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념일이잖아요. 어린이가 행복하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린이의 인격 존중? 인격 존중이라고 하면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인격이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되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인격 있죠. 존중받아야죠. 사실 이 문제는 육아랑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자식이 자기를 닮기도 했고 본인이 키우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또 나의 분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얘를 통해서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기서부터 우리 흔한 비극이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격받았던 게 제가 학원에 상담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아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힘들다. 아직 내 아들은 유치원 다니는데 학원 숙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선 유치원 때부터 학원에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게 이해가 가진 않는데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있다면 그만 다니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여러 학원에 보내며 철저히 공부시키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라면 학원 안 보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면 남들보다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학원 다니는 게 애가 즐겁고 이러면 다니면 좋겠지만 굳이 스트레스 받는다면 안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특유의 인간미라는 게 없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면 유치원 때는 지식보다는 예의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곧 나올 노래처럼요. 마침 또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배려송입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넓고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산처럼 바다처럼 커다란 마음 도와주고 보살피며 애쓰는 마음 배려랑
우리 어린이날은 왜 양력 5월 5일일까요? 심지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어린이날이랑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론 지금처럼 국가 차원에서 팍팍 밀어주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날 탄생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낱말이 없었다고 해요. 대개 어린이들은 그저 어른의 축소판 정도로만 취급받았다는 거죠. 그 외에 예전에는 아주 어릴 때 돌봄받고 어느 정도 초등학교 입학 가능한 나이 정도 되면 농사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예전엔 어린이들이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모습을 보는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죠. 방정환이 생각한 어린이는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걱정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에서 어린이들이 그런 이상에 다다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현실이 가혹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거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그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려고 경상남도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대학의 아동미술과에 입학한 방정환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펼칩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각 소년운동 단체와 신문사들이 모여서 어린이날을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로 새싹이 돋아나는 5월 1일로 정하고 그해 천도교 소년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했습니다. 또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이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색동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또 색동회는 각 소년운동 단체들을 조직해서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었죠. 그렇게 5월 1일 색동회 창립과 동시에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을 비롯한 8명이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첫 어린이날 행사를 천교도당에서 열게 됩니다. 기념 행사의 표어가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였고요.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됐을 때 어린이 운동가들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아이들의 가장 간절한 희망사항 10가지를 담은 어른에게 드리는 선전문을 배포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발이나 목욕을 때맞춰 해주세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이런 외침들도 어린이날만 지나면 잠잠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아동인권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어린이날은 전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로 발전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잔칫날이라기보다는 어른들에게 알리는 날이었다고 해요. 어린이날 그 자체도 알리고 어린이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전국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단지 같은 것을 나눠주는 일을 어린이들이 했는데요. 1925년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고요. 1933년 어린이날에는 소년단 소속 어린이들이 새벽 6시부터 새벽 나팔을 불고 전단지 배포에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는데요. 이때 또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죠. 또 어린이 운동이나 어린이날 행사가 민족의식을 높일 것을 염려해서 1934년에 아동잡지 어린이를 폐간시키고 1937년에는 소년단체 해산 명령을 내려서 어린이날 행사도 금지시킵니다. 어린이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학교에서 수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1939년부터 중단되었죠. 잠깐 동요 하나 듣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광복 이후 어린이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닮고 싶어. 동요는 가끔 들을 때마다 좋은 가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한 감성 없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폐간되었던 아동 잡지 어린이가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서 어린이날도 부활시켰죠. 해방 이후에 첫 기념식을 1946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5월 5일 오전 11시에 휘문중학교에서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랑 어린이날 서울시 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4명의 남녀 어린이가 다시는 집도 말도 빼앗기지 않고 새날 새조선의 주인으로서 열심히 배우겠다는 소년 소녀의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서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외족에게 짓밟혀 말하는 벙어리요. 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집과 우리 글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새 조선 건설의 일꾼이요. 새날의 임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집도 빼앗기지 않고 말도 잃지 않기로 굳게 기약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해서 다른 나라 어린이보다 너무도 뒤처졌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서 다른 나라 동무들과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조선의 어린이인 것을 잊지 않고 단단하고 끈끈하게 뭉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날짜가 달라지면 불편하니까 5월 5일로 고정시키고 이 날짜가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어린이날 기념식은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어린이들이 참가해서 희망이나 포부를 말하고 모범 어린이를 표창하거나 음악, 무용, 백일장 같은 대회를 열면서 진행되었습니다. 1953년부터는 점차 관 주도의 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1954년에는 이승만이 어린이날 행사를 참석하면서 어린이날은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어린이날마다 서울운동장,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이죠. 거기서 초대형 매스게임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매스게임이 무엇이냐? 매스게임은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맨손체조나 율동을 말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집단일수록 매스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매스게임이 거대할수록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개인 대신에 집단이나 조직의 권위를 강조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픽셀 중 하나죠. 일사불란한 움직임 속에서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순간 오류로 취급됩니다. 개개인이 전체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전체주의, 독재와도 많이 엮인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5월 5일 정도 되면 낮에는 볕이 따갑죠. 그런데 이런 때 운동장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고 언론에서 어린이날이 아니라 아동 곤욕의 날이라고 맹비난하게 되죠. 한 아동 문학가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 재롱을 어른들이 구경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알맞은 얘기랑 노래랑 춤이랑 연극이랑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잔치를 베풀어줘야 한다고 말하죠. 광복을 해도 아직은 제대로 된 어린이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행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광복 이후에 1970년대 이전까지의 어린이날 행사는 한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어린이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활발해졌죠. 이후에 어린이날은 1973년 3월에는 법정 기념일로 1975년 1월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어린이의 해인 1979년에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장충체육관에서 기념식이 거행되었고 서울 효창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경축 대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날이 오면 오전 11시쯤 초등학교, 이때는 국민학교죠. 오전 11시쯤에 기념식이 끝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제대로 기념하게 된 것은 사망한 유경수 여사의 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죠. 유경수 여사는 생전에 어린이의 처우, 교육이나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22년에 어린이날은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날이 오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무엇을 하면서 놀았나요? 혹은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잠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로로로롱 산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장한 숲속 푸른 나무 위에서 아기 다람쥐 또미가 살고 있었어요. 야호 랄라 노래 부르자. 야호 숲속의 아침을. 야호 랄라 귀여운 아기 다람쥐 또미. 쪼로로롱 산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장한 숲속 푸른 나무 위에서 아기 다람쥐 또미가 살고 있었어요. 야호 랄라 노래 부르자. 야호 숲속의 아침을. 야호 랄라 귀여운 아기 다람쥐 또미. 여러분, 동심이란 무엇일까요? 아이 같은 마음? 너무 한자 그대로 해석했나요? 동심은 아동에 대한 보호 개념, 아동 복지가 생겨난 이후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대로 조기에 파괴되어서는 안 될 마음가짐이라고 불리죠. 대부분 어린 나이에 생기면서 가족 생활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때 중요한데요. 잘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동심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 왜 키덜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시나요? 키덜트는 아이 같은 취미를 가진 성인을 뜻하는데요. 신조어입니다. 콩글리시식이죠. 대개 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애착. 보통 동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서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상처를 아이들의 것으로 달래고자 하는 심리가 나오는 거죠. 왜 요즘에 유치원 애들이나 가지고 놀 것 같은 인형들을 20, 30대가 모으고 있거나 만화 좋아하는 거, 피규어 모으는 거,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다 키덜트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키덜트라는 말이 기존 부모의 과보호,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과거에 비해 자아가 늦게 만들어지는 성인 또는 사회나 환경으로부터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서 유아퇴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정도를 키덜트라고 말했는데요. 요즘에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그냥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 시절의 취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회귀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죠. 이 키덜트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유명인으로는 우리 마이클 잭슨이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생전에 장난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고 집을 놀이동산처럼 꾸미는 행위를 했다고 해요. 재밌겠는데요? 사실 저도 돈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꾸며놓고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스릴형 놀이기구, 어린아이는 만들 수 없는 정밀한 피규어, 고가의 프라모델, 이런 고급 장난감들이 키덜트 세대를 노린 것이죠. 마음의 치유도 할 수 있고요.
어린 시절 누릴 수 없었던 고가의 수집품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켜 소비하게 하는 매력이 있죠. 저도 사실 피규어 모으는 게 취미라서 너무 공감됩니다.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가차도 유명하잖아요. 동전 넣으면 그 랜덤으로 아무 인형이나 나오는. 한때 그거에 중독되어서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한 번 하는데 가격을 너무 뻥튀기 시켜놨더라고요. 일본 가면 보통 400엔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가차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동심을 느끼게 하는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뽑은 동심을 느끼게 하는 작품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7번 방의 선물.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죠. 원래 영화라는 게 봤던 것 또 보면 뇌가 익숙해져서일까요? 감동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이 7번 방의 선물은 제가 볼 때마다 울고 웃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특히 이 6살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영화는 정말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이나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예승이, 세일러문을 좋아하는 소녀죠. 예승이는 아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의심 없이 믿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사랑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예승이를 위해서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고 했던 아빠 용구가 사고당한 어린이를 되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다가 강간으로 오해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딸 예승이가 변호사가 되어서 사형당한 아빠의 억울함을 뒤늦게나마 풀어주죠. 용구와 예승이의 짠하고도 애틋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어린이날에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7번 방의 선물 OST와 함께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이건 소설책이 원작이죠. 책으로 읽었을 때 읽으면서 상상하는 재미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인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 매일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생산해 세계 각국으로 운반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공장을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비밀의 공간. 공장보다 더 신비로운 수수께끼는 초콜릿 공장의 공장장인 윌리 원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카는 몇 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왜 초콜릿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모두 궁금해할 뿐입니다.
어느 날 윌리 원카가 5개의 원카 초콜릿에 감춰진 행운의 황금 티켓을 찾은 어린이 5명에게 자신의 공장을 공개하고 그 모든 제작 과정의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은 황금 티켓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죠. 그 뒷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원작에 충실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의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원작에서 윌리 원카의 가족사가 제대로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요. 영화에는 윌리 원카의 아버지 윌버 원카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이 영화는 원작에 걸맞은 독특한 미술과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감독 팀 버튼만의 캐릭터 원작의 재해석이 원작이랑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주인공 일행이 들어가게 되는 초콜릿 낙원의 배경 대다수가 진짜라고 하는데요. 막대 사탕과 꽈배기 사탕이 열리는 나무, 민트 설탕 유리로 된 풀, 마시멜로 체리크림으로 만든 덤불 모두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찰리 버켓 역을 맡은 프레이 하이모어는 촬영 비하인드에서 마시멜로로 만든 버섯이 가장 맛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지금은 훈남으로 성장한 프레디 하이모어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꿈과 희망, 어린 시절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인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메인 타이틀곡 들으며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동심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애니메이션이죠.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저번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애니메이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멕시코의 시골에 사는 12살 소년 미겔이 고대의 신비한 존재들을 만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망자의 날은 멕시코 고유의 명절입니다. 날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3일이죠. 마지막 날은 국가적인 공식 휴일이라고도 하네요. 영화 속 주인공 미구엘이 뮤지션을 꿈꾸며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의 기타에 손을 댔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특히 명대사가 많은데요. 세상 모두가 규칙을 따를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 마음을 따를 거야 입니다. 요즘 타인과 비슷하게 평균치에 맞춰서 또는 성공한 타인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애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것, 결국에 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응원하는 것, 그게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야 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과 정말 잘 어울리는 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사를 듣고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긴장될 때, 그때마다 부모님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도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영화 코코는 가족애를 정성스럽게 다룬 훌륭한 명작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어린이층 관객, 성인층 관객에게도 자칫하면 좀 무거운 소재로 다뤄질 수 있는 죽음. 그것도 가족의 죽음을 주제로 다룬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매우 기념비적인 영화로 평가받고 있죠. 멕시코 특유의 밝은 사후 세계관을 이용해서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내고 여기에 흥겨운 음악, 가족의 꿈을 향한 열정까지 섞으면서 대부분의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서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을 휩쓸었죠. 마지막으로 코코 OST Remember Me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recuérdame. Recuérdame, si en tu mente vivo estoy. Recuérdame, mis sueños yo te doy. Te llevo en mi corazón y te acompañaré. Unidos en nuestra canción, contigo ahí estaré. Recuérdame, si sola crees estar. Recuérdame, y mi cantar te irá a abrazar. Aún en la distancia nunca vayas a olvidar que yo contigo siempre voy. Recuérdame.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Remember me, for I will soon be gone. Remember me, and let the love we have live on. And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콘텐츠를 보면서 자랐나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즐겼던 콘텐츠를 떠올려 보면 뽀로로, 딩동댕 유치원, 매직키드 마수리 같은 TV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1년생이거든요. 뽀로로 정말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봐도 귀여운 캐릭터들이긴 해요. 그 분홍색 루피 캐릭터 정말 제일 좋아했었는데요. 지금은 잔망 루피라는 이름으로 조금 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동심 파괴였습니다. 요즘에는 TV보다는 유튜브가 더 익숙하고 원하는 영상도 바로 찾아볼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상품, 공연, 체험형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저 때는 뽀로로였는데 요즘에는 캐치 티니핑이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사랑의 핫쇼핑으로 도배된 큰 버스를 봐가지고 저게 뭘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죠. 요즘 아이들의 즐기는 콘텐츠 소개해 보겠습니다. 캐치 티니핑은 SAMG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 제작한 대한민국의 3D CG 마법 수녀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는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가 지구로 뿔뿔이 흩어진 마음의 요정인 티니핑들을 캐치하러 지구로 떠나는데요. 지구에 있는 하모니 마을에서 살아가며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하트로즈 베이커리 직원들과 일상을 보내면서 흩어진 티니핑들을 캐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티니핑들이 정말 귀여워요. 얼마 전에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양갈래의 티니핑들을 봤는데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였으면 하루 종일 티니핑만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극장판으로 나온 사랑의 핫쇼핑은 어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한 평론가는 말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극장 안에서 가장 무지한 관객이었을 겁니다. 제 눈에 인간과 티니핑의 관계는 반려동물과 단짝 친구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보살펴야 할 작은 존재지만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한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가 유지되려면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저주받은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가 아끼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라고요. 사랑의 핫쇼핑은 스토리랑 OST의 퀄리티가 뛰어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TVA에서 밝혀지지 못한 부분들도 체계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극 중에 중간중간 삽입되는 서브곡들도 전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티니핑을 처음 보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도 큰 문제 없이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개봉할 때 보러 갈 걸 그랬어요. 어디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찾아봐야겠습니다. 사랑의 핫쇼핑 OST 처음 본 순간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반응이 아주 다양합니다. 부모님들이 딸이랑 보러 갔는데 울었다고, 자식을 처음 만난 순간이 떠오르면서 가사가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작은 티니핑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두근두근 뭘까 이 마음 마법에 걸린 것 같아. 콩닥콩닥 뭘까 이 마음 가슴이 너무 뜨거워. 나도 모르게 자꾸 가슴이 떨려. 진정이 안 돼. 상상만 해도 좋아. 너를 안아주고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작은 티니핑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아주 만약에 너를 만나면 어떻게 행복이
날 거야. 처음 본 순간 나는 마음 먹었어. 너가 있는 곳으로 널 만나러 갈게. 하츄핑 날 기다려줘. 너에게 닿게. 처음 본 순간 너에게 빠져버렸어. 다음은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이건 2019년 1월에 방영한 몬스터 스튜디오의 3D 애니메이션인데요. 천재 이발사 브래드랑 그 이발소 직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시트콤 작품입니다. 아동 만화지만 각종 패러디나 블랙 코미디 요소가 꽤 많은 편이어서 사실 청소년이나 성인층을 겨냥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라떼는 마리아 같은 드립들도 나오고 파워레인저나 데스노트 같은 서브컬처 패러디도 나온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의 풍자와 캐릭터 디자인, 중간에 아주 가끔씩 나오는 격투 장면이랑 이펙트의 퀄리티가 좋은 편인데요. 아동용 애니메이션인데도 어른들이나 청소년층도 쉽게 웃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웃긴 내용도 많고요.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시트콤적 내용도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가끔씩 TV 틀면 브래드 이발소가 보였는데 빵 캐릭터가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블랙 코미디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건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브래드 이발소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작품 소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이 순간이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되고 싶었던 어른은 지금의 나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어린이날은 아이들만의 날이 아니라 한때 어린이였던 우리 모두의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잃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쉽게 웃던 마음, 좋아하는 것을 망설임 없이 좋아하던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조건 없이 믿을 수 있었던 순수함. 우리가 말하는 동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잊고 있던 순수함, 호기심, 그리고 용기. 오늘만큼은 그때의 나를 한번 떠올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이지호의 문화산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마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마음속을 좁혀오는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모두 잊으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여린 날개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줄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도전할 수 있을까 마음 깊이 잠가놓은 잊혀진 꿈에 슬퍼하지만 지금 이대로 날아가 끝까지 가면 돼 어떻게 워워워워워 비바람 속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워워워워워 젖은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까